우리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세대 구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대란 하면 사전적인 정의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죠. 여러분, 세대의 사전적인 정의가 뭡니까? 한 30년 정도를 한 단위로 보는 어떤 시대 구분법,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 갓 태어나서 1살이 된 아이와 29 또는 30 된 사람이 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이 말이 합당할까요? 아마 옛날이면 합당할 것 같아요. 뭐 조선시대에 살았다든지 이렇으면 뭐 30년 정도의 흐름도 어쩌면 너무 짧다, 좀 길게 봐야 된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정도의 어떤 시간, 그거를 이제 30년 정도로 보는 건데, 그런 구분이 사전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현대 우리 사회에 대입하면 전혀 대비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30년 한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요. 보통 한 10년 한 세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 세대 구분을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산업화 세대입니다. 1954년생 이전. 여기 혹시 계시나요? 54년생 이전에. 그분들의 특징은요, 나이 물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울타리 아둘람 그 전에 이름이 어르신 아둘람이었거든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빨리 바꾸자고. 근데 바꾸는데 한 4주 걸렸습니다. 토론하시냐고. 어쨌든 54년생 이전에 출생한 사회를 우리 시대에서 요즘 구분할 때 산업화 세대라고 얘기해요. 또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붐 세대라고 얘기하죠. 55년생부터 63년생. 여기 계시나요? 좀 계실걸요, 여러분? 네. 벌써 손을 들고 내리시고 아직은 좀 젊으시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 386, 486, 586으로 불렸던 86세대. 이들이 60년생부터 69년생이라고 보통 구분을 하죠. 그리고 그 밑에가 X세대, 70년생부터 79년생. X세대 계십니까? 예, 생각보다 우리 교회 많습니다. X세대. 우리 교회 그 이제 50대 이상의 운영위원들 하는 분들이 40대들이 참여해 줘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굉장히 많아요. 좀 이따 이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한번 얘기해 보죠. 예. 그 다음에 밀레니엄 세대, M세대라고 얘기하죠. 80년부터 89년생들.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뜨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Z세대, G세대라고도 하는 90년 이전에, 이후에 태어난 그런 어린 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하십니까? 뭐 어느 세대에 속하시겠죠.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세대에 속하십니까? 그 두 세대의 특징들을 서로 본인이 이해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대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물론 86세대 이상, 54년 그 이후에 산업화 그리고 또 베이비 부머 세대하고는 연결되는 점이 좀 많다면 그 밑으로 갈수록 차이가요 굉장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면서 그들이 개발한 삶의 방식들인데 이 방식들이 너무 10년 단위로 심지어는 5년 단위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이라는 게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6개의 세대를 한 3개로 합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86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보통 1969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들은 아주 멀리 가면 일제시대, 6.25 전쟁, 그리고 가까이 오게 되면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 땅에 기본들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얘기할 때 군대 생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 군대 생활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20개월, 18개월 얘기가 아니죠. 적어도 30개월,
많으면 36개월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바친 사람들입니다. 또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도 아주 86세대 쪽으로 오면 2명, 3명 또 그 이하도 있지만 그 이전으로 계속 올라가면 7명, 10명, 12명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번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인생의 키워드들이 뭐냐? 희생, 헌신입니다.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조직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일군 게 뭐냐면 세계 9위라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사회를 만들 때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 전 세대가 고마워해야 됩니다. 고생하셨다고, 애쓴 결과로 이만큼 왔다고.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을 구분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구분할 때요, 공동체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열심히 했지만 마을을 세우거나 나라에 대한 걱정도 엄청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제일 많이 보시죠. 두 번째 세대는 당연히 70년에서 79년생인 X세대인데 좀 뒤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 세대 얘기부터 먼저 하죠.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Z세대입니다. 어른들, 금방 말씀드린 86세대 이상의 세대는 공동체주의자라고 얘기한다면 이들은요, 개인주의자입니다. 개인주의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달했고 정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선배들이, 그들의 선배들이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작년이죠. 6월에 한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그의 나이, 그가 85년생입니다. 정당 역사상 85년생 정도의 나이가, 30대의 나이가 당대표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이 대표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그동안 밀어주지 않는 젊은 세대가 이 당대표가 그쪽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밀어주기 시작해서 실제 대통령을 만드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나 할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 컸던 거죠. 또 2021년 11월에 우리나라의 10대 그룹 중 하나인 네이버에서 40대의 기라성 같은 일꾼들을 제끼고요, 30대가 CEO가 됩니다. 81년생인데요. 그래서 재계에서 큰 충격을 받고, 이게 어쩌면 큰 변화의 시점일 수도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조직에서 중간 이하, 중간의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인데 그들이 급속도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보여주면서 가장 위에 속하는 그룹에 자리를 갖기 시작하고 그의 영향력을 인정받아서 대표로까지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개인주의입니다. 86세대 이상의 분들과 이 세대가 결국은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충돌하게. 아까 생략했던 세 번째, X세대 40대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가장 경제적으로 괜찮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 어린 시절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었을 때 IMF를 맞이합니다. 갑자기 나라가 망한 것처럼 되고 사회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부모가 구조조정에 해당되고 나쁜 경제 상황 속에서 견뎌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쫓겨나서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또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할 때 취직 자리가 없었습니다. 공부는 부모 때보다 또는 86세대 이상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훨씬 잘하는데 근데 그들이 갔던 일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또 자신의 개인의 능력을 하찮게 보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내몰림, 궁지에 몰림,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죠, 이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86세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했다면 86 이상의 세대가 만든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본 세대가 누구냐? X세대라는 겁니다. 더 꿈을 펼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라는 조직에서요, 이들의 대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문을 닫아버리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대의 중요한 인력들이,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이 있는 사회에 들어가거나 회사에 들어가거나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기보다 개인적으로 문화나 예술 쪽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를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든 집단 조직이 아닌 개별 사회에서의 능력을 어디서 펼치냐면요, 음악 같은 데서. 여러분, 그 X세대의 음악 가수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X세대, 그렇죠. X세대만 이해하는 서태지 같은 사람들, 신승훈이나 김건모 같은 사람들. 영화는요, 대한민국 영화는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 영화들이 발전시켰다고. 그때도 대단히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 X세대가 발전시킨 영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나 그리고 지옥이나 킹덤 같은 드라마성 영화들, 넷플릭스 영화들, 그것이 다 그 X세대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19개 정도 된대요. 그 중에 15개를 X세대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혼자 하는 일의 대가들이 됩니다. 예능에서는요, TV 예능 같은 경우에서는 김태호나 나영석 같은 PD가 거의 모든 걸 주도하죠. 그리고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죠. 또 최근의 연예 사업에서는요, BTS를 세운 방시혁, 그 사람도 X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문화 쪽으로 가게 됐고, 문화 쪽에서 집중해서 노력했더니 세계적인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 하더라고요. X세대가 첫 번째 글로벌 세대라고요. 해외여행의 포문을 열기도 했죠. 또 하나, X세대는요, 86세대 이상이 했던 운동권, 그걸 종식시키고 비운동권이 학생회장을 하는, 대학의 학생회장을 하거나 조직의 리더를 하는 그런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들은요, 학연, 지연, 혈연을 무너뜨린 세대입니다. 굉장히 조용하지만, 안 보이는 듯 행동하지만 그들은 되게 탄탄하게 나쁜 고리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고리를 잘라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의 건강성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X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도드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에서, 한 정당 같은 데에서 30대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사실은 그 위에 40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인데 그렇게 어떤 자리 교체가 되어버리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평가하는 이 세대에 대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X세대는 정치, 경제, 조직에서는 특출한 꽃과 나무이기보다 잡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초란 표현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한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잡초가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가장 동력이 된다,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 짧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X세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86세대 이상과 그 다음에 MZ라고 표현되는, MG라고 표현되는 그 세대는 사실은 주의 주장이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86세대는 공동체를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한다면
MZ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양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세대가 어디냐? 그게 X세대라는 거죠, 이게. 그 역할이 원활해지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사실은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학자들이 X세대에 주목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지를 연구해야 되고 향후 10년, 15년 안에 이런 일들을 원활하게 못하면 대한민국 역시도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자와 극단적인 개인주의자가 충돌하는 사회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기 X세대가 계시다면 그동안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살았다고 하시더라도 본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침묵하고 홀로 외롭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동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자기 밑에 커오는 자녀 세대죠. 결국은요. 그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공동체를 존중하도록 키우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X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제의 한 꼭지인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큰 규모의 어떤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요 400년의 암흑기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암흑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절. 구약으로 가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하셨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에서 400년 동안은 그런 적이 없는 캄캄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의 끝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세요. 그 예수님이 암흑기를 끝내고 신약 시대를 열고 교회 시대를 여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시대를 열 때 하신 신학적인 표현, 그분의 어떤 활동적인 표현을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걸 풀어 쓴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 표현을 메시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메시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 가운데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와 같고 아들과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다. 이게 임마누엘을 설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 메시지는 그걸 명확하게 살과 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움직이셨다. 사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그렇게 33년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공생의 3년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또 하나 이것은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의 침묵 기간을 깨버린 거예요. 400년의 침묵이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단절을 깨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 말을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예. 부활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임마누엘 된 삶 전체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분의 삶이 실패냐 성공이냐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으로 승천하셨다. 그게 부활의 사건인데 이 부활의 사실이 확증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사역이 종결되었고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연결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이 섰다면 신약이라는 게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쓰여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모든 일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타인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뭐 길게 얘기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지만 여러분, 부부의 문제나 부모의 자식의 문제는 사실은 각 가정마다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어려움의 가장 큰 실체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들어가주고 받아주는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부부 안에, 부모와 자식 안에 끊임없이 쌓아놓던 절벽들 또는 담벼락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는 그게 안 돼. 내 남편은 그게 이상해. 끊임없이 대화되는 거. 내 부모는 이게 안 돼. 내 자식들은 이게 틀렸어. 끊임없이 갈등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를 향하여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 임마누엘이라는 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이 임마누엘이라는 정신인데 그 정신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으니까 다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가족 안에 임마누엘 해서 그의 형편과 처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갱년기란 단어였습니다.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신방 가서 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갱년기가 와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 아내에게는 갱년기가 올 거라고 생각 못하고 살았죠. 어느 날 갱년기가 온 것 같대요. 근데 갱년기가 희한하더라고요. 갑자기 더워졌다가 갑자기 추워졌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느낄 수가 없는데 혼자 막 열불이 나서 돌아다니다가 또 춥다고 갑자기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자다가 또 갑자기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아내는 좀 길어요. 처음에 말로는 이해를 했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벌어지는 날마다의 일일 때는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때 말한 게 서로 상처가 되고, 그리고 엉뚱한 말 저는 하고 도와준다고 얘기했는데 도움이 아니라 괴롭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야, 결혼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갱년기는 굉장히 어렵네. 근데 그게 만약에 이해되는 관계로 들어갔다면 훨씬 더 좋아지죠, 사실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부부와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쌓아놓는 삶의 내용들 때문에 그게 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거기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갱년기 이해하는데 한 2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나는 되게 시원한데 본인은 더워서 죽겠다고 막 그렇게 돌아다닐 때는 도대체 저거는 뭘로 통제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내가 타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현장에서 임마누엘이 드러나야 신자가 되는 겁니다. 신자의 삶으로서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20대 자녀가 잘 이해가 될까요? 사실은 저는 묵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이해된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인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아들인 아이한테 너 이렇게 바뀌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예수님이 바뀌는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바꾼 삶으로 찾아가 주셨으니까 그걸 찾는 게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거죠.
부부와 부모와 자식이 이 일을 하셔야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이 벽은 그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놓고 그 권위와 그로 인한 상처는 하나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주의 진리와 은혜를 누리겠다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또 하나, 임마누엘이 나타나는 신자들의 삶의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이제 가족 문제를 넘어서서 타인이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 주는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자녀가 어른 세대와 잘 연결되도록 돕는 일이에요. 타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런 거예요. 아둘람에서 중요한 역할들이 뭐냐? 서로의 세대를 향하여서 연결고리가 되고 공존할 수 있는, 단절시키지 않는 역할들을 해내는 거죠. 그게 처음은 힘들고 귀찮고 어렵지만 이게 쌓여야 시대의 대안들이 되고 삶의 대안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그리고 단절된 400년을 지나서 신약으로 이어가는 그 고리의 역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구약도 여전히 필요한 상태로 만들어진 은혜,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럴 때 예수님은요, 희생당하셨습니다. 스스로 희생을 자초하셨습니다. 그 희생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려야지만 관계가 살아나고, 자기가 먼저 머리를 숙여야지만, 함께 찾아가야지만, 마음을 열어줘야지만, 경청해야지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가족에서 그게 돼야요, 뭐가 될 수 있냐면 타인에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확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나가키 히데히로라는 사람이 전략가 잡초라는 책을 썼습니다. 생각 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에 해당하는 책인데요. 부제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타고난 약함을 전략적 강함으로 승화시킨 잡초의 생존 투쟁기. 그러니까 잡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식물 중에는 희귀종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에 해당하거나 보호종에 해당하는 나무들, 꽃들, 식물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나라가,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별하게 보호하고 그들이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또 고부가가치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 같은 거나 식량이 되는 식물들은 잘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더 많이 양질의, 빛도 좋고 빛깔도 좋고 맛도 좋게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 정부도 지원하고요, 농부들도 기업들도 열심히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볼 수 없는 꽃빛깔을 갖고 있는 꽃들이 많아요. 단 한 색의 색깔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색을 같이 갖고 있는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산업들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이게. 또 관상종이라는 게 있죠. 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수집가들 또는 취미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정성껏 모으고 길러서 키워내는 종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식물 세계라는 것이 희귀종이거나 돈이 되거나 또는 보기에 좋은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귀하게 보이겠지만 사실 식물 생태계의 가장 보고는 잡초라는 거예요. 잡초가 존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잡초를 향해서는 어떤 투자도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잡초는 방치하지만 근데 번성하고 있고,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다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강력하게 생태계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전략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전략에 따라서 의미 있는 해석들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을 해요. 본인도 X세대인데 X세대이면서 다정한 개인주의자라는 책을 쓴 김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X세대는 잡초와 같은 세대라고. 여기 혹시 여러분 계신데 뭐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작가가 한 말이니까 이 작자가 한 그 말을 그냥 이해하시면, 좀 받아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잡초라는 의미를 X세대에 대입해서 설명합니다. 설교안에 나오는데요. 같이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잡초의 전략적인 면면이 상당한 부분이 X세대와 닮았다고 느꼈다. 싸우지 않고 살아남는 존재, 신경 써서 돌봐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남는 존재, 경쟁에서 약한 존재, 일찍 싹을 틔우지 않고 적기를 기다리는 존재, 발표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 그리고 다른 생명과 두루두루 공존은 가능한 존재. 이런 존재는 X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등장한 적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1등, 우수한 사람들, 능력자 세상이거든요.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사회거든요. 그 저변에 깔려서 은근하게 시대를 지키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세대예요. 없는 나라예요. 근데 X세대 전체가 물론 개인적으로 도드라지게 실력이 있고 탁월하고 창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어떤 세대도 보여주지 않은 은근한 매력을 갖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그런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민희 작가는 잡초와 같은 X세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략가 잡초란 책에서 말하는 얘기와 일치해요. 희귀종은 없어지면 어쩌면 그만입니다. 사실은요. 고부가가치라는 종의 식물들은요, 사실은 어느 시간 지나면 퇴출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 더 고부가가치 식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관상종은요, 그걸 즐겨보던 사람이, 키우던 사람이, 관리하던 사람이 스톱하면 스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집에서 식물을 많이 기르시다가 그분이 떠나시면 누구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걸 아파트 앞에 다 내놓고 가져가시라고 사정하고 그것도 안 되면 폐기 처분하는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관상종은 우리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부가가치 종은 필요할 때는 쓰임받지만 필요 없으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희귀종은 관리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된다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는 누가 지킵니까? 잡초가 지킨다는 거죠. 김민희 작가의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키를 86세대 이상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MZ세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X세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윗세대 공동체주의자들과 아랫세대 개인주의자들을 잘 연결시켜줘야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미래가 있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게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공동체주의자들과 개인주의자들의 싸움의 현장이 됩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X세대 신자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X세대가 G세대를 낳아서 기르고 있거든요. 그 아랫세대를 키워내는 존재들이거든요. 이게. 분명 교회에서 산업화 세대가 이룬 업적이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만든 업적들이 있습니다. 86세대가 만든 업적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만 가지고는 미래를 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밀레니엄 세대가 커오고 있고 Z세대가 자라고 있는데 이들을 견인할 수 있는 게 누구냐는 거죠. 86세대나 또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역할보다 더 필요한 역할이 누구냐? X세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인교회 안에 X세대가 몇 명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70년생에서 79년생까지가요 74명이 있습니다. 청장년 비율로 따지면 27%입니다. 세대 구분을 할 때 시작 연도와 끝 연도 위아래로 한 1, 2년 정도는 서로 교차하잖아요. 그렇게 넓혀버리면 숫자는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90명 이상의 식구들이 우리 안에 X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예인교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냐? 이 X세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위아래를 어떻게 견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위에 끌려가지 않고 아래에 끌려가지 않고 중심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을 때, 그럴 때 어른들은 공동체주의자를 넘어서서 개인주의를 펼치고 있는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젊은 세대들은, 어린 세대들은 공동체주의가 얼마나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X세대를 통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냐? 공존하는 개인주의 시대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주의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체가 살아남는 길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 X세대입니다. X세대에게 예수님이 하신 역할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개발하고 그 역할을 펼치고 X세대가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교회가 될 때, 그럴 때 예인교회의 미래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교회 X세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교회를 향해서거나 가정을 향해서 의미 있는 발걸음들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대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차피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일수록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라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 결국 그들의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떠날 날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지.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이룬 성공을 이야기하다가 시간을 허비할지, 우리의 연약함을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고민은 사실은 우리 아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세대를 주기 위해서 먼저 인생을 살았던 세대가 누리기보다 그들과 함께 그들이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은혜로운 결과들을 만드는 공동체,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모양입니다. 어떻게 이 대안을, 이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지, 우리 안에 있는 세대적인 흐름들을 이해하고, 특별히 X세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식구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그리고 MZ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길들을 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려운 시절을 물론 어르신들이 살았지만 경제 발전 이후에는 X세대가 살아왔습니다. 어른 세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좋은데 일을 얻지 못하거나 기회를 얻지 못한 그들이 자생해서 여기까지 버텨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펼쳐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열정과 성과들이 가정과 공동체, 나라에 쓰일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그런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신구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X세대가 구세대와 신세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 잘하게 하셔서 정말 그들의 역할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공존하는 예인교회로 가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